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농어촌 민박의 안전시설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시 안현동의 한 농어촌 민박. 강릉시 보건소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민박 곳곳을 살펴봅니다. 보일러실을 점검했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재 경보기만 2개가 설치됐습니다. 사고 이후 농어촌 민박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강화된 법규로 일산화탄소 감지기와 가스 누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소방 설비 시설인가 거기 가보니까 안 팔더라고요. 안 팔아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같이 헷갈려요. 이게 한 품목에 인터넷 보면 한 품목에 쭉 나와 있어가지고 가스 누설인지 이게 일산화탄소 경보기인지 헷갈려가지고 저도 잘못 사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걸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강릉시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어느 정도 설치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객실 내에는 소화기가 없습니다. 복도에 2개가 있지만 소화기는 방마다 비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유도 표시, 비상문 표시, 그다음에 휴대용 조명 등 이 2가지가 없습니다. 지난해 강릉 펜션 사고 이후 3번째 조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수두룩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은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영세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점검 대상도 아니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보면 객실마다 소화기와 불이 나면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상시 사용하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설치돼야 합니다. 또 보일러실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자동 확산 소화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고 150제곱미터 이상 농어촌 민박은 피난 유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3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시 대피를 위한 왕관기 설치도 의무화됐습니다. 사고 이후 농어촌 민박들의 안전 설비는 상당수 개선됐지만 아직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모습입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천장에다가 아직 부착을 미처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만 부착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전보다는 많이 많이 작년 대비해서는 개선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내년 1월 말까지 강화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면서 춥지만 한낮에는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봄에 피는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는가 하면 겨울별미 빙어는 어획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례적인 겨울 날씨 때문인데 매서운 강추위가 사라지면서 도내 일부 축제장은 얼음이 얼지 않아 축제를 연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원도의 매서운 겨울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꽃이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포근한 봄날에 꽃을 피우는 개나리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을 보이는 날이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꽃을 피운 겁니다. 은빛 빙어가 가득 차 있어야 할 인제 빙어마을 민물고기 식당의 어항은 텅 비었습니다. 겨울철에만 잡히는 빙어 어획량이 평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맘때 3일 동안 쳐둔 그물을 꺼내면 못해도 빙어 300kg 정도가 잡혔지만 요즘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얼음이 얼고 수온이 낮아져야 하류에 있던 빙어떼가 상류로 올라오는데 아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빙어는 그 찬 어류성이라서 날씨가 춥고 얼음이 얼고 그렇게 해야 잘 잡히는데 지금 날씨가 포근한 상태로다가 조업이 좀 불할 방이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겨울답지 않은 날씨 탓입니다. 이달 들어 18일까지 평균 기온은 영동 지역은 5.3도, 영서 지역은 0.9도로 나타났습니다. 평년에 비해 2도가량 높습니다. 특히 지난 17일은 평년에 비해 영동 지역은 무려 10도, 영서 지역은 9도나 높았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상으로 오르는 날이 이어지면서 도내 일부 겨울 축제장은 축제 준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추위가 주춤하다 보니 물을 막아놓아도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3일 개막할 계획인 홍천강 꽁꽁축제와 오는 21일 개막 예정이던 평창 송어축제는 축제 개막을 각각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이 땅하고 접하는 부분은 뭐 거의 녹았거나 4cm 정도밖에 안 돼서 도저히 이제 축제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일주일 연기해서 28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4일 개막할 화천 산천어 축제는 현재 얼음 두께가 약 10cm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날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원주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연임 도전에 영향력 있는 전현직 정치 인사들의 총출동으로 유례없는 격전이 예상됩니다. 거론되는 인사만 20명에 달해 선거 초반 공천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실동, 태장동, 지정면 등을 구역으로 하는 원주 갑선거구에는 자유한국당 김기선 현 국회의원이 3선 수성에 나섭니다. 이에 맞서 진보 진영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원주 갑 지역위원장은 17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박우순 전 국회의원이 당내 검증 절차를 거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인 심기준 현 국회의원도 다음 달 중 원주 갑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임성대 정의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윤목남 민주평화당 원주갑 당협위원장, 이건수 노동당 조직실장이 각 정당 후보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잠정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용정순 강원신용보증재단 경영관리본부장, 무소속 김미영 현 원주시장 정책특보, 박정하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자천타천 거론됩니다. 단구동, 반곡, 관설동 등을 구역으로 하는 원주 을 선거구는 여당 초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현 국회의원이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진영 후보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대현 원주 을 당협위원장, 윤용호 자유한국당 중앙당 부의장, 그리고 이강후 전 국회의원 등 3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했습니다. 한국당 예비후보들은 지역구 탈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당에서는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과 김기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이승재 민주당 원주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석규 강원도당 사무처장과 안재윤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 갑을 선거구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된 가운데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면서 유례없는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선거구별로 거론되는 인사는 10명씩 모두 20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의 후보자 검증 절차가 강화돼 공천 경쟁이 본선 열기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여 격전지 원주를 향해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강릉 지역도 선거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선의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자천타천 3명의 후보자들이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에서는 3선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이 4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권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현재 산적한 민생 법안과 당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강릉지역위원장, 최욱철 전 국회의원, 김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3명이 거론됩니다.
김경수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으며 최욱철 전 국회의원도 물밑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명희 정의당 강릉지역위원장은 아직까지 총선 출마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민중당의 장지창 예비후보였습니다. 한편 최명희 전 강릉시장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 강릉시 선관위는 강릉 지역 입지자가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강릉 선거구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선거 초반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일 전국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정당 공천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경에야 정확한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무주공산 지역입니다. 무려 10명의 후보가 자천타천 거론되며 어느 곳보다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남은 변수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이미 각 2번씩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한기호, 조일현 전 의원이 곧바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한 자유한국당 한기호 전 의원은 튼튼한 안보와 국방개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접경 지역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과 우리 지역의 경제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제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한다면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일현 전 의원은 농촌 지역 지원과 수도권과 홍천을 잇는 철도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홍천은 기차 타고 서울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을 할 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던 것이 무산되는데 그것을 꼭 성취할 것입니다. 정치 신인들의 등장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전성 변호사와 김준영 수의사도 민주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며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며 그 역할의 수행을 통하여 반드시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결의와 열망으로. 현재로서는 제일 젊고요. 그 말로만의 그 대안이 아니라 저는 직접 그 남북 교류도 해봤고, 그다음에 농업, 축산 이쪽에 직접 일을 해봤기 때문에 농가들,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는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지난 10월 말 현역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말 그대로 주인 없는 지역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만 자천타천 10여 명. 정만호 도경제부지사는 이달 중 도에 사표를 제출하고 다음 달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도전한 바 있는 정혜룡 전 강원지방경찰청장과 정병철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과 방정기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용래 정의당 도당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남은 변수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현재 5개 군 지역이 모여있는 선거구가 바뀌면 출신 지역과 지식 기반이 각각 다른 후보들은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 공산이 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가 예비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수가 10년 만에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내 미분양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원주는 미분양 해소가 더디기만 한데요. 미분양 아파트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입니다. 내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단장이 한창입니다. 2개 단지에 모두 900여 세대를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최초 분양 당시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즉시 추가 분양에 나섰지만 2년이 다 되도록 20% 분양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주의 또 다른 아파트는 전체 4개 단지, 2,600여 세대 가운데 1,500여 세대, 즉 절반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계약률이 저조하자 분양 대행사들은 앞다퉈 파격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용이 드는 발코니 확장 등 옵션 항목을 무료로 해주는가 하면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전환 등 계약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 계약자를 대상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마저 내걸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광고지 나가는 게 3천만 원 혜택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현금으로 1,200만 원 특별 이자 지원이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드리고 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8,000세대를 웃돌며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공급은 늘어났지만 개발 호재가 사라진 데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거래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혁신도시, 기업도시, 각종 택지 조성으로 폭발적 공급이 일어난 원주는 여전히 도내 미분양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으려는 건설사들의 노력이 잇따르면서 원주의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폭은 미미한 수준.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원주시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지난 6월부터 완만한 하향선을 그리고 있지만 월 100세대 안팎이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역의 주택 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업계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지인들의 투자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방의 미분양은 곧 도시에서는 소진하기 힘들고요. 시계를 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분위기니까 다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원주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업계의 몸부림에도 미분양 오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고성과 송초 산불 피해 보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피해 보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8번째 회의가 지난 16일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에서 열렸지만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산림주 등으로 구성된 4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전이 별도의 협상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사람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산림주들입니다. 이들이 16일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제8차 산불 피해 보상 특별심의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저지에 나선 겁니다. 현재 속초와 고성 지역에 이번 산불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만 모두 7개. 이 중 한전과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고성 지역 이재민들로 구성된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이날 집회에 나선 소상공인들과 산림주 등으로 구성된 4개 비대위 연합은 주택을 제외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비주택자 이분들만큼은 협상 자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걸 다른 포지션에서 달리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회의에서 한전 측은 지난 7차 회의에서 제시한 전체 피해액의 60%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한전이 제시한 보상률보다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피해액 1,200억 원에 이미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상을 뺀 나머지 부분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성피해대책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률 협상만 7개월째, 산불 피해 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무대였던 평창 발왕산 정산에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바로 평창 평화봉인데요. 지난 18일 이 평창 평화봉 명칭을 대회에 알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평화도시 평창의 이미지를 만들고 남아있는 올림픽 유산 활용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과 진부면에 걸쳐 있는 해발 1,458m 발왕산. 산자락에 8량지가 있어 평화와 번영의 길지라해 팔양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리며 올림픽 무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 발왕산 정상에는 평화올림픽을 기념하고 평화의 발원지라는 상징을 담아 평창 평화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난 10월 국가지명위원회 최종 의결에 따라 발왕산 정상의 이름이 평창 평화봉으로 확정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산봉우리의 평화를 상징하는 지명을 지정해 평화도시로서의 평창을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이 평화 유산을 발왕산에서 시작된 이 동계올림픽의 발상지에다가 의미를 두려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 평화봉이라는 우리가 평화를 앞으로 발전시키고 또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이제 담은 그런 지명 제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내년 정부 예산에서 올림픽 유산 사업 국비 85억 원을 확보한 평창군. 이 중 3억 원은 평창 평화봉 주변에 데크길과 상징물 등을 설치해 명품 숲길로 조성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과제로 남아있는 올림픽 유무형 자산 활용에도 속도가 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프라자는 이제 평창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2022년까지 우리 평화 테마파크가 이제 완성이 돼서 평화의 어떤 그런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발원지 평창 평화봉이 올림픽 유산으로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가 산업통산자원부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강원도형 수소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주민과의 협의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과 동해시에 수소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강원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9년 수소 융복합 단지 실증 사업 공모에서 수소 저장과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융복합 단지는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1,450억 원을 2021년부터 5년간 삼척 근덕과 정라동, 동해 북평과 송정 지역에 투입합니다.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에너지 광역 도시를 또 구축할 계획이 있거든요. 동해안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동해안 에너지 거점 도시로 이제 조성을 해서 이제 정부의 신정제지도 그걸 완성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원받으면서 강원도는 수소 산업의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수소 시범도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상황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입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 전문가들은 수소와 관련해 다양한 안전장치만 정상적으로 관리되면 안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게 마련돼 있고 안전관리의 지침을 잘 따른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강원도는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선정을 통해 우리나라 수소 경제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협의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강원대학교 총장 선거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강원대 직원 비상대책위와 춘천 캠퍼스 총학생회 등은 최근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투표 비율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표 반영 비율 협상을 요구했으나 교수회가 법률적 권리라며 거부해 법령으로 규정된 총장 임용 추원위원회에 직원과 학생위원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대 교수회는 직원과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장 선거 투표 비율을
교원 83.3%, 직원 13.3%, 학생 3.3%로 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환경오염 정화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미군기지 4곳이 지난 11일 반환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지 폐쇄 후 1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원주 옛 미군 기지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전히 반환기지 오염 정화 비용 분담 문제 등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미군 기지 반환 결정, 이번 시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유선 강원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옛 원주 미군 기지 캠프롱 부지 반환 문제가 결국 지난 11일이었죠. 결국 매듭이 지어졌는데 이렇게 좀 전국 4개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을 확정지은 건데 일단 원주 미군 기지는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이게 2010년 이제 평택으로 이제 저 대한민국에 있는 전부 이제 주한 미군 기지들이 옮겨지면서 이제 여기도 사실상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는데. 지난 이제 비어 있고 나서 지난 10년간 이게 이제 반환의 이제 성격을 놓고 이제 여기에 당초에 있었던 이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걸 놓고 누가 이거 과연 주체를 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논쟁이 계속 책임 주체를 놓고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열렸던 이제 200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이제 캠프롱을 비롯한 전국의 4곳을 이제 일단 반환한 거죠. 일단 반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 협상을 통해서 이 환경 오염 비용과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간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사실 그동안 10년간 이게 반환은 됐어도 이게 무주공산의 이제 상태에 놓여 있으면 방치됨으로써 해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대한 미관도 미관이지만 전체적으로 환경 오염이 더 심화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 계획에 전혀 세울 수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방치됐던 굉장히 이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런 점에서 일단 이제 물꼬를 텄다는 건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발생하는 이제 이런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또 부담할지 논란은 계속 좀 사실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원주 미군기지가 이전한 지 거의 한 10여 년이 다 돼가는데 방치된 세월 동안 지역의 피해가 좀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피해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미군기지 원주 지역의 이름이 캠프롱이잖아요. 네. 이 캠프롱이라는 이름은 1951년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원주 부근에서 세운 공로로 명예훈장을 받은 육군 병장 찰스 롱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우습죠. 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1998년에는 현역 군인 한 500명,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딸려서 민간인과 군무원이 550명 정도가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이미 2010년 6월에 평택으로 이전한 이후에 9년 가까이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미군이 이렇게 장기 주둔지로 삼게 될 수 있는 원인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조인의 결과인데 이게 1953년 10월 1일 날 발생을 해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그 한국 정부가 주둔의 권리를 미군에게 준 거고, 그래서 미국이 언제든지 원하면 땅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 미군은 이 이름을 주둔지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것을 미군 공여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공여지로 가져가게 되면 그 주한미군에서는 뭐 군사기지나 훈련장, 탄약고, 뭐 생활시설 여러 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무조건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절대로 미군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땅인데, 예, 그렇죠. 미군의 법이 미치는 뭐 이런 곳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군 공여지는 또 소파 규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군 공여지가 무상으로 이렇게 미군에게 공여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과세권이라든가 뭐 재정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태장동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가 비어 있는데도 아무도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반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환경오염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환경오염비를 누가 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원주 캠프롱에서는 2001년부터 줄기차게 여러 차례의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겨우 한국에서는 2004년에 되어서야 이제 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 지역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그간 원주 시민들의 좀 미군 기지 반환 요구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원주 캠프롱은 그 기지가 폐쇄된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근데 2001년에 이미 기지 인근인 절골 마을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건 외에 여러 번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내부 안에서는 기름 유출이 있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내부에서 유출된 기름이 밖으로 나와서 주변 농토를 이제 훼손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2001년에 이미 기름 유출 사고 때 2002년 우리 땅 미군 기지 되찾기 원주 시민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단체 행동을 했었고 2000또 2차 기름 유출 사고 때는 그 가톨릭 농민회의 원주 그 지부와 더불어서 19개의 시민단체가 그 함께 미군기지 캠프롱 2차 그 기름 유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을 해왔고요. 네. 이 모임이 또 원주시의 40여 개 단체가 연대하는 오염된 미군 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 시민의 모임으로 또 계속 확대돼서 나갑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2016년에 이미 원주시는 토지 매입비로 665억 원을 완납했는데 이 토지와 관련한 환경오염 보건비 뭐 이런 문제들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굉장히 많은 범시민 대책위원들이 그 한 2015년, 2016년 이 조기 반환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도 벌이고 그다음에 100여 번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반환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다녀온 횟수만도 90회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들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2017년에 원주 캠프론의 오염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TPH는 18배, 그다음에 벤젠은 9배, 카드뮴은 22배, 뭐 아이언은 5.5배 이렇게 기준을 굉장히 많이 초과하는 토양 오염이 발견되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거죠. 좀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간 지역민의 이렇게 지속적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산이 변한다는 이 1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딱히 이제 방치되지 않고 계속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은 됐는데 온전한 상태로 돌려받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름 유출 사건이라든가 많은 것에 대한 이 토양 오염에 대한 이 보건비를 사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부담하느냐. 이제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이걸 가지고 이제 9년치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그 명쾌한 해답은 안 나오고 해서 지금 아마 가닥을 잡은 게 일단 정부가 먼저 복원을 하고 나중에 미국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이 틀에서 앞으로 협상을 지속한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농어촌 공사가 일단 복원을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추가 비용들을 이제 나중에 청구한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주시로 오겠죠. 근데 그 오는 것도 그 이 복원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빨리면 1년 6개월, 늦으면 최대 2년까지도 그래서 2022년 정도가 돼야 비로소 원주 시민의 품으로 이 캠프롱 부지가 돌아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 기지 지원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잠시 태장동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모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태장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태장이동 주민대책위원장 이강모입니다. 네, 부대 이전 후에 8년 만에 들려온 반환 소식에 지역에선 좀 환영 분위기일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나 반환된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반환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 부대로 인해 발전하지 못했던 원주시 북부권 발전을 무엇보다도 크게 기대하며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네, 부지 반환이 지역 발전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하는 반면에 환경 오염, 전화 작업 등 좀 보상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잖아요. 갈등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예산이라든가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죠. 환경 오염 문제를 몇 년씩 더 끌고 간다면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직 가야 할 길은 좀 멀지만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었던 만큼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지역 발전 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바람에 대해서도 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정화 작업이 빠른 예산 투입으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원주시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태장 이동 지역 주민들은 미군기지 반환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이제 캠프롱이 원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 태장 이동 주민, 나아가 원주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항들이 좀 잘 반영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모 태장 이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장동 지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는 이렇게 상황 속에서 좀 원주시는 옛 미군기지 부지 활용에 대해서 좀 의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원주시에서는 이제 부지 반환 절차를 완료한 후에 축구장 46배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 캠프롱 부지에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뭐 기존 막사를 활용해서 뭐 아트 갤러리를 만들고 50m짜리 수영장도 만들고 그리고 축구장을 갖춘 문화체육시설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우선 이제 원주에 워낙에 이제 공원이 없는데 이곳을 이제 공원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어서 원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견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금방 이게 반환이 되니까 내년부터 여기에 공사가 착공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절차들이 있습니다. 토지 반환 절차를 거치면 우선 기지시설 조사, 환경오염 조사, 오염 정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이후에 소파합동위원회에서 기지 반환을 최종 승인하면 이제 문화재청이 또 문화재 조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조사를 할 때 오염을 조사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한미 양국은 미군 기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2009년부터 공동 환경 평가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평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절차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오염 복원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계속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군에서는 이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보건 비용을 댄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캠프 페이지가 환경오염을 복원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그것도 국방부에서 오염 비용을 댔고요. 지금 뭐 아까 최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우선 우리가 국방부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청구권으로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저는 이 부분이 또 이제 계속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에게 그 방위비 분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맞물려서 돌아갈 것이라서 그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는 바는 크고 들어가야 되는 예산은 막대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 반환비를 낸 것만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공원 부지를 조성하고 또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거의 대부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민간 투자자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서로 상생의 방향을 빨리빨리 찾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들이 환경 오염과 또 보상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풀어 나가야 좀 할까요? 참 이게 딜레마죠. 근데 저도 이렇게 아까 정의는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900억 원대 이르는 이 부담을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이미 시행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더군다나 이게 10년간 지체에 따른 보상 문제도 지금 나중에 소송전으로 또 비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가 먼저 이렇게 손을 대서
정비를 해서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트럼프 정부가 5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략적으로 여기에 우리 이 복구 비용을 상계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지금 어쨌든 뭐 호르무즈 지금 파병 문제도 지금 방위비 분담과 고려한다는 거니까 우리의 정책을 여기에 잘 녹여들어서 미군과 협상하는데 우리가 좀 약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좀 이제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것이 이제 원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이것이 자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이제 나중에 지체 보상에 따른 이런 문제들조차도 조금 갈등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해야 비로소 이제 이것이 원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원주의 좋은 랜드마크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 걸로 좀 보이는데, 원주시 앞서 조기 반환된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 부지 활용과 문화재 등의 문제로 갈등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돼가고 있는 건데, 이와 같은 사례가 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용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미군 기지 반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서울은 지자체의 예산도 있고 국가적으로 용산의 기지를 반환해서 여기를 대규모의 공원화를 하겠다는 게 국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 특별법 이 2007년에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평택 이전에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 걸로 합의한 게 2003년인데 지금까지 아직도 철삼을 못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이, 미군이 사용하는 건물이 1000여 개가 있는데 이제 해체된 것이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뭘 기다리고 있느냐면 여기서도 그 작전권의 그 전환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로 다시 넘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그리고 소파 협정을 좀 다시 재개해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마치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공원으로 할 예정이라면 그 원주공원 특별법을 만들든가 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오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 과정에서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좀 미리 준비하고 국비들을 확보하고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또 강원도와의 협의하에 함께 해나가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춘천의 캠페이지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지금 시행됐는데 지금 여기도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래서 지지부진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재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수기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머리를 맞대서 일단 발전 방향과 개발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도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실이 또 여기에 지금 800억 원에 이르는 또 시의 혈세가 또 들어간 상황이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 공여들이 좀 제대로 시민들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게 원주의 진짜 그야말로 상징화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두고, 정 의원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하는 게 일단 먼저 공론화를 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개발 방향을 잡은 후에 차근차근 좀 이런 어떤 그 방향과 절차를 좀 서두르지 않고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조건 시간을 빨리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속도보다도 방향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원주 시민과 행정당국 그리고 정치권이 좀 삼자가 좀 지혜를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옛 미군 기지 반환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